성소부로 위장해 예비 며느리의 인성을 보기로 한 재벌 시어머니가 교만한 며느리에게 물벼락을 맞게 되고 이후 그녀에게 인생의 참교육을 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지독한 습기가 폐부를 찌르는 반지하 단칸방. 29세의 한유라는 낡은 좌식 책상 앞에 앉아 스크랩한 잡지 기사들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포즈를 취한 JW그룹의 황태자 32세의 이시우의 얼굴을 비췄다. 유라는 손가락으로 그의 사진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그의 완벽하게 각 잡힌 슈트, 여유로운 미소, 기사에 나열된 화려한 스펙. 그 모든 것이 그녀가 갈망하는 세계의 상징이었다. 한유라의 현실은 시궁창 그 자체였다.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며 상류층 고객들의 허영과 과시를 매일같이 목격하는 살. 그녀는 고객들이 무심코 내려놓는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닫고 그들의 발에 꼭 맞는 구두를 신겨주며 생각했다. 왜 나는 평생 이들의 발밑에 있어야 하는가? 그녀의 눈에 비친 고객들은 특별히 잘나거나 뛰어난 구석이 없었다. 단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다. 그 불공평함이 그녀의 욕망에 불을 지폈다. 유라야, 너 또 그거 보고 있냐? 룸메이트이자 유일한 공범인 29세의 최미나가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다가왔다. 미나는 작은 IT 회사에서 웹디자이너로 일하며 유라의 계획에 기술적인 지원을 해주는 조력자였다. 봐, 이시우. 완벽하지 않아? 학벌, 집안, 외모.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 게다가 최근 인터뷰를 보니까 봉사활동에도 관심이 많다잖아. 순진한 구석이 있다는 뜻이지. 유라의 목소리에는 병적인 확신이 서려 있었다. 미나는 혀를 찼다. 야, 그 남자가 너 같은 개털인 거 알면 만나주기나 하겠냐? 꿈깨. 우린 그냥 이번 달 월세나 걱정해야 할 처지야. 그래서 준비가 필요한 거야. 유라는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다. 파일의 표지에는 프로젝트 H라고 적혀 있었다. H는 하늘을 의미했다. 그녀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파일 안에는 이시우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의 동선, 자주 가는 레스토랑, 취미, 친한 친구들, 심지어 그가 졸업한 대학의 동문회 명단까지. 지난 1년간 유라는 자신의 월급 대부분을 흥신소와 정보 구매에 쏟아부었다. 이시우는 미술의 조예가 깊어. 특히 설치 미술. 그리고 다음 달 그가 후원하는 신진 작가 후원의 밤 행사가 열려. 장소는 JW그룹에서 운영하는 아트센터. VVIP만 초청되는 비공개 행사지. 거길 내가 어떻게 들어가게? 미나의 비웃음에 유라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내가 일하는 매장 VVIP 고객 중에 박선영 사모님이라고 있어. 미술관에 미쳐서 이런 행사는 절대 안 빠지는 분이지. 근데 그분이 최근에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거동이 불편해. 내가 그분 이름으로 대리 참석할 거야. 드레스랑 보석은? 걱정 마. 우리 매장에서 다음 시즌 신상 샘플 잠깐 빌리면 돼. 미나는 유라의 치밀함에 혀를 내둘렀다. 단순한 동경이 아니었다. 이것은 생존을 건 전쟁이었다. 가서 뭐 어쩌려고?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오게. 아니, 완벽한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어. 유라는 아트센터의 도면을 펼쳤다. 그녀는 붉은 펜으로 특정 구역에 동그라미를 쳤다. 이곳은 조명이 가장 어둡고 통로가 좁아지는 곳이야. 나는 이곳에서 우연히 그와 부딪힐 거야. 그러면서 내 클러치 백을 떨어뜨리고 그 안에 있던 어머니의 유품인 진주 귀걸이 한쪽을 잃어버리는 거지. 가짜 진주 귀걸이겠지. 당연하지. 하지만 내 연기는 진짜일 거야.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친 듯이 귀걸이를 찾을 거고 신사적인 이시우는 분명 나를 도와줄 거야.
그는 상류층 여자들의 뻔한 교태와는 다른 순수하고 절박한 내 모습에 강한 인상을 받게 될 거야. 어머니의 유품이라는 스토리는 그의 감성을 자극하기에 충분해. 미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한유라는 더 이상 그녀가 알던 월세 걱정에 한숨 쉬던 친구가 아니었다. 거대한 신기루를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위험한 도박사였다. 그날부터 유라의 하루는 더욱 빡빡하게 돌아갔다. 낮에는 명품 매장에서 상류층의 말투와 몸짓을 스펀지처럼 흡수했고, 밤에는 미나의 도움을 받아 가짜 SNS 계정을 만들었다. 스위스의 유서 깊은 여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프리랜서 갤러리스트로 활동하는 한유라라는 완벽한 페르소나를 창조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퍼온 파리의 미술관 사진, 제네바의 호수 사진을 올리며 마치 자신의 일상인 양글을 썼다. 행사가 열리기 하루 전 유라는 매장의 창고에서 다음 시즌 최고가 드레스와 클러치 백, 구두를 몰래 빼돌렸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물건들이었지만 그녀의 손길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것은 성공을 위한 투자였다. 미나야, 나 어때? 행사 당일 모든 준비를 마친 유라가 미나 앞에 섰다. 몸에 완벽하게 감기는 실크 드레스, 우아하게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리고 활용 점정으로 든 악어 가죽 클러치. 반지하의 누추한 풍경과는 이질적인 완벽한 상류층의 모습이었다. 딴 사람 같다. 미나는 진심으로 감탄했다. 유라는 거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표정을 점검했다. 약간의 우수를 담은 눈빛, 세상 물정 모르는 듯 순수한 미소. 이제부터 나는 한유라가 아니야. 아버지는 스위스에서 금융업을 하시고 나는 어머니의 예술적 감각을 물려받아 자유롭게 세상을 누비는 갤러리스트지. 명심해, 미나야. 사람은 보이는 게 전부야.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택시에 오르는 유라의 뒷모습을 보며 미나는 불안감과 함께 기묘한 흥분을 느꼈다. 과연 한유라는 자신이 만든 신기루를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택시의 빨간 후미등이 마치 거대한 용의 눈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JW 아트센터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이었다.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한 비정형의 건물은 밤의 조명 아래 유려한 곡선을 뽐내며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다. 입구에는 최고급 세단들이 쉴 새 없이 도착했고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상위 1%의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인물들이었다. 한유라는 초대장 명단을 확인하는 직원 앞에서 태연하게 박선영 사모님 대리 참석자라고 자신을 밝혔다. 직원은 잠시 고개를 갸웃했지만 유라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는 완벽한 기품과 당당한 태도에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녀를 안으로 들여보냈다. 행사장은 화려함의 극치였다.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은하수처럼 빛나고 있었고 곳곳에 놓인 신진 작가들의 전위적인 작품들이 하얀 벽과 어우러져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냈다.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낮은 목소리로 담소를 나누었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와 미묘한 권력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유라는 잠시 그 분위기에 압도당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이곳은 이제 곧 자신의 무대가 될 곳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홀로 작품을 감상하는 척하며 이시우를 찾았다. 그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단연 군계일학이었다. 깔끔하게 넘긴 머리, 완벽한 비율의 몸에 감기는 다크네이비 턱시도, 그리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부드러운 미소. 유라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사진으로만 보던 사람을 실제로 보니 그의 아우라는 상상 이상이었다. 저 남자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욕망이 다시 한번 그녀의 전신을 지배했다. 유라는 계획대로 그가 이동하기를 기다렸다. 30분쯤 지났을까 이시우가 잠시 사람들에게서 벗어나
2층 전시장으로 향하는 계단 쪽으로 움직였다. 지금이었다. 유라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그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보다 몇 걸음 앞서 걸으며 미리 파악해둔 어둡고 좁은 통로로 접어들었다. 뒤에서 이시우의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며 유라는 심장의 박동을 조절했다. 하나, 둘, 셋. 어머! 유라는 마치 발을 헛디딘 것처럼 비틀거리며 이시우의 팔에 가볍게 부딪혔다. 그녀의 손에서 악어 가죽 클러치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탁 하는 소리와 함께 가방이 열리며 안에 소지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는 미리 준비한 가짜 진주 귀걸이 한 쌍도 포함되어 있었다. 괜찮으십니까? 이시우의 부드러운 중저음이 귓가에 울렸다. 유라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당황한 목소리로 답했다. 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앞을 잘 못 봐서. 그녀는 황급히 바닥에 쏟아진 물건들을 줍기 시작했다. 이시우도 그런 그녀를 돕기 위해 몸을 숙였다. 콤팩트 립스틱, 작은 수첩 그의 손이 바닥에 떨어진 진주 귀걸이 한쪽에 닿았다. 이거 떨어지셨네요. 그가 귀걸이를 건네는 순간 유라는 계획대로 절망적인 연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귀걸이를 받아들고는 갑자기 사색이 되어 주변을 미친 듯이 살폈다. 어떻게 없어졌어? 네. 뭐가 말입니까? 귀걸이요. 한쪽이 없어졌어요. 유라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녀는 거의 울부짖듯이 말했다. 안 돼요. 이건 저희 어머니 유품인데. 어머니의 유품이라는 말에 이시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통로는 어둡고 바닥은 복잡한 패턴의 카펫이 깔려 있어 작은 물건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진정하시고 같이 찾아보죠. 분명 이 근처에 있을 겁니다. 이시우는 자신의 휴대폰 손전등 기능을 켜고 바닥을 비추기 시작했다. 수백억 자산가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경영인이 생전 처음 보는 여자를 위해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귀걸이를 찾고 있었다. 유라는 자신의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음에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그의 어깨를 내려다보았다. 넓고 단단한 어깨에. 저 어깨에 기댈 수만 있다면 이 지긋지긋한 반지하 인생도 끝낼 수 있다. 몇 분간의 수색에도 귀걸이는 보이지 않았다. 당연한 일이었다. 나머지 한쪽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으니까. 아무래도 못 찾을 것 같아요. 유라는 체념한 듯한 목소리로 그러나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렇게까지 도와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소란을 피워서 죄송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눈물을 참으려 애쓰는 그녀의 처연한 모습은 남자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이시우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닙니다.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셨는데 제가 다 죄송하네요. 혹시 모르니 제가 아트센터 쪽에 다시 한번 수색을 부탁해 놓겠습니다. 찾게 되면 연락드릴 수 있도록 성함과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올 것이 왔다. 유라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한유라라고 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제 명함을 드릴게요. 그녀는 클러치에서 미리 준비해둔 갤러리스트 한유라라고 적힌 고급스러운 명함을 꺼내 건넸다. 이시우는 명함을 받아들고는 자신의 명함도 꺼내주었다. JW그룹 이시우입니다. 알고 있어요. 오늘 행사를 주최하신 분이시잖아요. 이렇게 폐를 끼치게 되어 정말. 폐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유라 씨, 꼭 찾아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유라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작전 성공이었다. 그날 밤 유라는 자신의 반지하 방으로 돌아와 샴페인 대신 캔맥주를 땄다. 손에는 이시우의 명함이 들려 있었다.
JW그룹 전략기획실장 이시우. 명함에 박힌 이름과 직책이 황금빛으로 빛나는 것 같았다. 봤지, 미나야? 내가 해냈어. 미나는 흥분한 유라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그래, 일단 시작은 좋네. 근데 그 남자 만만치 않을걸? 세상에 공짜는 없어. 걱정 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 유라는 캔맥주를 단숨에 비웠다. 창밖은 여전히 어둡고 축축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제 곧 떠오를 찬란한 태양만이 보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신기루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섰다. 그 신기루가 언젠가 자신을 삼켜버릴 괴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이시우의 연락은 사흘 뒤에 왔다. 한유라 씨, JW그룹 이시우입니다. 안타깝게도 귀걸이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저희 어머니께서 유라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위로의 의미로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어 하십니다.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신지요? 문자를 확인한 한유라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귀걸이를 잃어버린 것은 아쉽지만 덕분에 더 큰 기회를 얻었다. 어머니의 유품이라는 스토리가 그의 어머니, 즉 JW그룹의 안주인의 마음까지 움직인 것이다. 대박. 이건 완전 그린라이트 아니야? 옆에서 문자를 훔쳐보던 최미나가 호들갑을 떨었다. 진정해.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야. 그의 어머니는 보통 사람이 아닐 거야. 유라는 신중했다. 이시우는 순수해 보였지만 그를 키워낸 어머니 58세의 윤명의 회장은 JW그룹의 실질적인 안주인이자 남편과 함께 회사를 일군 여장부로 알려져 있었다. 그녀의 눈을 속이는 것은 이시우를 속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유라는 약속을 잡고 그날부터 윤명희 회장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 그녀는 윤 회장의 자서전과 과거 인터뷰 기사들을 모조리 찾아 읽었다. 윤 회장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비범한 사업 수완과 사람을 꿰뚫어보는 해안으로 남편을 도와 지금의 JW그룹을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녀가 가장 강조하는 가치는 정직과 사람의 됨됨이었다. 위험한 상대야.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해. 그녀가 중시하는 가치를 내가 가진 것처럼 보이면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어. 약속 당일 유라는 지난번처럼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았다. 대신 단아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집중했다. 무릎을 덮는 베이지색 원피스, 진주 목걸이와 귀걸이 세트, 그리고 명품이지만 로고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 가죽 토트백. 마치 부유한 환경에서 곱게 자랐지만 사치를 부리지 않는 교양 있는 아가씨의 모습이었다. 약속 장소는 청담동의 한적한 한정식 레스토랑의 별실이었다. 유라가 방에 들어서자 먼저 와 있던 이시우와 윤명희 회장이 그녀를 맞았다. 아, 유라 씨. 오셨군요. 이쪽은 제 어머니 윤명희 회장님이십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한유라라고 합니다. 유라는 우아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윤명희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게 유라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었다. 마치 값비싼 도자기를 감정하는 감정사처럼. 앉아요, 유라 양. 시우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소중한 물건을 잃게 해서 내가 다 미안하네요.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부주의했던 탓인걸요.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송구스럽습니다. 유라는 막힘없이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된 대답을 내놓았다.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유라의 전공인 미술 이야기로 흘러갔다. 유라는 그동안 암기해온 미술사 지식과 최근 전시회 동향을 막힘없이 풀어놓았다. 그녀의 해박한 지식에 이시우는 감탄하는 눈치였고 윤명희도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유라 양은 참 똑 부러지네. 어린 나이에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기 쉽지 않은데. 과찬이십니다.
그저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께서 화가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물감 냄새를 맡고 자라서 그런지 그림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유라는 또 한 번 돌아가신 어머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윤명희의 눈빛이 순간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헤어지기 전 윤명희는 유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앞으로도 우리 시우랑 편하게 자주 만나요.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나도 기쁠 것 같네. 네, 회장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는 유라의 등 뒤로 윤명희의 미소 띤 얼굴이 순식간에 무표정하게 변했다. 그녀는 아들 이시우를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참 괜찮은 아가씨 같구나. 그렇죠, 어머니.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니까요. 시우는 순진하게 웃었다. 윤명희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대답했다. 글쎄다.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거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날 밤 윤명희는 자신의 서재에서 비서실장을 불렀다. 김 비서, 한유라라는 아가씨에 대해 좀 알아봐줘요. 네, 회장님.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알아볼까요? 모든 것. 출생부터 지금까지 가족관계, 친구, 학교 기록, 금융거래 내역까지. 먼지 한 톨까지 다 털어봐. 단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조용히. 윤명희는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다. 그녀의 직감은 한유라가 너무 완벽하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말투, 지식, 태도, 심지어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까지 마치 잘 짜인 각본을 연기하는 배우처럼 느껴졌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언급할 때 보인 슬픔은 깊이가 없었고 미술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열정은 암기한 지식을 읽는 것처럼 공허했다. 며칠 뒤 김 비서가 조사 결과를 들고 왔다. 회장님, 이상합니다. 뭐가? 한유라 씨의 과거 기록이 너무 깨끗합니다. 스위스에서 학교를 다녔다는 기록은 확인되나 그 시절의 친구나 교류 관계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국내에 들어온 이후의 행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리랜서 갤러리스트라는데 뚜렷한 활동 내역이나 포트폴리오가 없습니다. 금융 거래 내역도 최근 1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고 그 이전은 거의 비어 있다시피 합니다. 윤명희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하얗게 칠해진 유령 같은 살. 그녀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시우는 요즘 그 아가씨에게 푹 빠져 있는 것 같던데. 네, 회장님. 거의 매일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자신의 아들은 착하고 순수하지만 사람의 이면을 보는 데는 서툴렀다. 저 영악한 여우에게 그대로 시우를 내어줄 수는 없었다. 김 비서, 계획을 하나 세워야겠어. 아무도 모르게 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JW그룹 창립 기념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가난했던 시절 남편과 함께 노점상부터 시작해 지금의 대기업을 일궈낸 그 험난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가진 배경이나 지식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약자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로 드러난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그 아가씨의 진짜 얼굴을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윤명희의 마음에 위험하고도 대담한 계획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다. 한유라가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을 무너뜨릴 거대한 파도가 고요한 수면 아래서부터 거세게 일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한유라와 이시우의 관계는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동화처럼 펼쳐졌다. 이시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순수하고 지적인 사랑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는 한유라가 보여주는 세상에 흠뻑 빠져들었다. 그녀가 추천하는 난해한 설치 미술 전시회에 함께 가고 그녀가 들려주는 유럽의 작은 미술관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에게 한유라는 단순한 연인을 넘어
자신의 세상을 더 넓고 깊게 만들어주는 뮤즈와도 같았다. 그는 그녀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오직 둘만을 위한 심야 영화관 데이트, 주말에는 헬리콥터를 타고 떠나는 당일치기 여행까지. 한유라는 이 모든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누렸다. 그녀의 SNS에는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화려한 일상들이 해시태그 소소한 행복, 해시태그 함께라 서주아와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차곡차곡 쌓여갔다. 최민아는 그 게시물들을 보며 혀를 내둘렀다. 야, 너 정말 딴 세상 사람이 다 됐구나. 근데 불안하지도 않냐?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 반지하 방에 잠시 들른 유라에게 미나가 물었다. 유라는 방 안을 가득 채운 명품 쇼핑백들을 정리하며 코웃음을 쳤다. 불안? 이제 와서? 미나야, 세상은 말이야. 더 크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야. 어설픈 진실보다 완벽한 거짓이 더 대접받는다고. 봐, 이시우는 내게 완전히 빠졌어. 이제 이 게임의 끝이 보여.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불안함이나 초조함이 없었다. 거짓된 페르소나는 이제 그녀의 본 모습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가 진짜 상류층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만난 지 6개월이 되던 어느 날, 이시우는 JW그룹이 소유한 남해의 최고급 리조트 전체를 빌렸다. 그는 해질녘 수천 송이의 붉은 장미로 장식된 해변으로 유라를 이끌었다. 그리고는 클래식 현악 사중주가 연주하는 감미로운 선율 속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유라 씨, 당신을 만난 후로 제 흑백이었던 세상이 총천연색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따뜻함, 그리고 세상을 보는 당신의 아름다운 시선을 평생 곁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손에 들린 벨벳 케이스 안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유라는 계획의 정점이자 인생 역전의 순간이 바로 눈앞에 펼쳐지자 잠시 숨을 삼켰다. 그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연습했던 그대로 가장 완벽한 각도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시우 씨 기꺼이. 반지가 그녀의 4번째 손가락에 끼워지는 순간 밤하늘에서는 거대한 불꽃놀이가 시작되었다. 유라는 시우의 품에 안겨 터지는 불꽃을 보며 생각했다. 해냈어. 드디어 내가 해냈어. 한편 아들의 프러포즈 소식을 전해 들은 윤명의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김 비서가 가져온 한유라 추가 동향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보고서에는 그녀가 이시우에게서 받은 고가의 선물 리스트와 그녀가 최근 명품 쇼핑에 사용한 카드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녀의 소득 수준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때가 되었구나. 윤명희는 김 비서를 호출했다. 김 비서, 다음 주로 양가 상견례 날짜를 잡도록 해요. 장소는 우리 그룹에서 운영하는 VVIP 한정식당 수려제로 하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준비해 줄 것이 있어. 윤명희는 김 비서에게 자신의 계획을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계획을 들은 김 비서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어떻게 회장님께서 직접 그런 일을? 위험? 김 비서, 나는 내 아들의 인생이 걸린 일보다 더 위험한 건 없다고 봐. 나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화려한 보석과 드레스에 가려진 그 아이의 진짜 맨 얼굴을. 그러기 위해선 나 역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만 해.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윤명희는 자신의 옷장에서 가장 낡고 허름한 옷가지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수십 년 전 시장 좌판에서 옷을 팔던 시절에 입었던 몸빼 바지와 낡은 스웨터. 그녀는 그 옷들을 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고 정직하게 땀 흘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시절. 그녀의 계획은 간단했다. 상견례 당일 수료제의 청소부로 위장 잠입하여 예비 며느리인 한유라를 시험하는 것. 한유라가 아무런 힘도 없는 가장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직접 보겠다는 것이었다. 그 아이가 만약 내 시험을 통과한다면 나는 그 아이의 모든 과거를 묻고 진심으로 며느리로 받아들일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윤명희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다. 내 아들 곁에서 그리고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성에서 영원히 추방해야지. 이시우와 한유라의 장밋빛 미래 위로 윤명희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조용히 그리고 서늘하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한유라는 자신이 마지막 관문이라고 생각했던 상견례가 사실은 자신이 만든 거짓의 성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행복의 정점에서 달콤한 꿈에 취해 있었다. 상견례 당일 아침 한유라는 여느 때보다도 일찍 눈을 떴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햇살이 마치 자신의 미래를 축복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오늘은 그녀의 인생이 공식적으로 바뀌는 날. 반지하 단칸방에 한유라가 JW그룹의 예비 며느리로 공인받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완벽해야 해. 단 하나의 흠도 없이. 그녀는 옷장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지난 며칠간 그녀가 인생 최대의 도박을 통해 마련한 전투복이 걸려 있었다. 클래식하면서도 기품이 넘치는 샤넬의 트위드 투피스, 그리고 그에 걸맞은 에르메스 캘리백. 이 두 가지를 사기 위해 그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은 물론 최미나에게 빌리고 심지어는 고금리 단기 대출까지 손을 댔다. 총액이 그녀의 3년치 연봉에 달했지만 아깝지 않았다. 이것은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였다. 그녀는 몇 시간에 걸쳐 완벽하게 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은 그야말로 재벌가 며느리의 표본이었다. 우아하고 기품 있으며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아우라.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거짓된 모습을 향해 속삭였다. 오늘만 잘 버티면 넌 진짜가 되는 거야. 그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거대한 저택에서 윤명희 회장은 전혀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화려한 드레스룸이 아닌 창고 구석에서 낡은 청소부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다. 잘 맞지 않아 헐렁한 상의와 고무줄이 늘어난 바지. 머리에는 아무렇게나 수건을 둘렀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여장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삶에 지친 나이든 청소부 한 명만이 서 있었다. 김 비서가 안절부절 못하며 그녀의 곁을 맴돌았다. 회장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제가 대신 사람을 붙여서. 됐네. 남의 눈으로 본 것은 진짜가 아니야. 내 심장이, 내 감각이 직접 느껴야 해. 윤명희는 거친 손으로 얼굴을 한번 쓸었다. 그리고는 일부러 허리를 더 구부정하게 굽히고 걸음걸이를 어색하게 바꿨다. 완벽한 변신이었다. 나는 오늘 윤명희가 아니야. 그저 수료제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청소 아줌마 박여사일 뿐이네. 명심하게. 약속 시간보다 2시간 먼저 한유라는 예약된 택시를 타고 수료제에 도착했다. 입구에 선 지배인이 정중하게 그녀를 맞았지만 유라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볼 뿐 가벼운 목례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이곳의 모든 직원들이 자신보다 아래 계급이라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녀가 예약된 별실로 안내받는 동안 복도 한쪽에서는 한 청소부가 쪼그려 앉아 바닥을 닦고 있었다. 바로 윤명희였다. 유라는 일부러 보란 듯이 그녀의 바로 앞을 지나가며 자신의 값비싼 구두가 더러운 물에 닿을세라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렸다. 윤명희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걸레질을 하며 자신의 옆을 스쳐 지나가는 예비 며느리의 싸늘한 기운을 온몸으로 느꼈다. 첫인상은 최악이었다.
별실에 들어선 유라는 자리에 앉자마자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여기 관리자는 누구죠? 방 안 온도가 좀 덥지 않아요? 그리고 이 조명은 너무 밝잖아요. 분위기 없게. 당장 조절 좀 해줘요. 그녀의 고압적인 태도에 지배인의 얼굴이 잠시 굳었지만 그는 곧바로 프로다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유라는 그 모습을 보며 만족감을 느꼈다. 돈과 권력이란 바로 이런 것이었다. 사람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힘. 잠시 후 복도 쪽에서 아이의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옆방에 온 다른 손님의 아이인 듯 했다. 처음에는 작게 들리던 소리가 점점 커지자 유라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문 쪽을 쳐다보았다. 그 순간 방 여사로 변장한 윤명이가 쓰레기통을 비우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일부러 유라의 신경을 거스르기 위해 조심성 없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움직였다. 유라의 인내심이 마침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윤명이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며 예비 며느리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을 기다렸다. 심판의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이제 주인공이 자신의 본성을 드러낼 차례였다. 아, 정말 시끄러워 죽겠네. 결국 한유라의 입에서 짜증 섞인 고함이 터져나왔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녀의 완벽하게 계획된 하루를 망치는 소음으로만 여겨졌다. 그녀는 문을 벌컥 열고 나가 복도에 있는 지배인에게 쏘아붙였다. 여기가 무슨 시장통이에요? VVIP만 받는 곳이라면서 기본적인 손님 관리도 안 해요? 당장 저애 좀 조용히 시키지 못해요?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복도를 지나던 몇몇 직원들이 깜짝 놀라 쳐다보았다. 지배인은 난처한 표정으로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손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조치는 무슨 조치? 애초에 저런 교양 없는 사람들을 예약받은 것부터가 문제 아니냐고요. 수료제 수준도 이제 다 됐네. 그녀는 삿대질까지 하며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이 모든 광경을 방 한구석에서 쓰레기통을 비우는 척하던 윤명이가 남김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 서늘한 실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자신의 아들이 사랑에 빠진 여자의 본 모습이 고작 이 정도란 말인가. 유라는 씩씩거리며 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다. 그때 윤명이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왔다. 저 손님, 혹시 차라도 한 잔 더 준비해 드릴까요? 윤명이는 일부러 어눌하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유라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됐어요. 누가 달래? 청소나 제대로 할 것이지 어디서 함부로 말을 걸어. 그리고 냄새나니까 저리 좀 가요. 땀 냄새 역겨우니까. 그 말은 윤명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자신의 아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지적인 여자로 보였을 한유라의 입에서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는 악취 나는 단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윤명희는 이쯤에서 시험을 끝내기로 마음먹었다. 더 이상 볼 것도 확인할 것도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 마무리를 위해 청소 카트에 놓여있던 물통을 들고 일어서는 척했다. 그리고는 마치 발이 꼬인 것처럼 비틀거리며 유라의 바로 옆에서 넘어졌다. 어머나! 철석으! 윤명희의 손에 들려있던 물통이 기울어지며 흙탕물이 섞인 더러운 물이 그대로 한유라의 값비싼 샤넬 트위드 재킷 위로 쏟아졌다. 베이지색 재킷은 순식간에 얼룩덜룩한 흙탕물로 젖어 들어갔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한유라는 자신의 재킷을 내려다보았다. 수천만 원. 자신의 인생을 건 도박이었던 옷. 그 옷이 지금 저 지저분한 청소부 아줌마가 쏟은 더러운 물에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그녀의 얼굴에서 우아하고 기품 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며 완전히 벗겨져 내렸다.
이성을 잃은 그녀의 눈이 분노로 시뻘겋게 충혈되었다. 야! 방이 떠나가라 울리는 비명소리. 그것은 더 이상 상류층 아가씨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한 밑바닥 인생의 절규였다. 내가 지금 뭐 한 줄 알아? 이게 어떤 옷인 줄 아냐고. 유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넘어진 채 어쩔 줄 몰라 하는 윤명희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정말 실수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윤명희는 연약한 목소리로 빌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유라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었다. 실수?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면 내 깐년이 평생 벌어도 못 갚을 돈이야.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게 함부로 남의 몸에 손을 대. 욕설과 폭언이 쉴 새 없이 쏟아졌다. 그녀의 입에서는 내 깐년 근본도 없는 것과 같은 그녀가 그토록 경멸하던 세상의 단어들이 여과 없이 터져나왔다. 그녀가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진짜 얼굴, 시기와 질투, 그리고 열등감으로 뒤엉킨 본성이 남김없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는 이 잔혹한 연극의 막은 이제 곧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유라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이 경멸에 맞지 않는 저 청소부의 손에 의해 완벽하게 연출된 심판의 장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야! 내가 감히. 한유라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졌다. 그녀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린 감히 자신을 능멸한 벌레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그녀는 넘어진 윤명희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라도 잡을 듯이 위협적으로 손을 뻗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윤명희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가녀리게 용서를 빌었다. 그 연약한 모습은 한유라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잘라내기에 충분했다. 닥쳐. 그 더러운 입 닥치라고. 사과? 내깐년의 사과가 이 옷값을 물어줄 수 있어? 당신 같은 인간들은 평생 남의 발이나 닦으면서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나 치우며 살아야 마땅해.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벗어나고 싶었던 세상의 언어를 그대로 내뱉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눈에 청소 카트에 담긴 남은 흙탕물이 담긴 양동이가 들어왔다. 악마적인 생각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다. 그래. 옷값은 못 갚아도 정신은 차리게 해줘야지. 내 주제를 똑똑히 알게 해줄게. 한유라는 비틀린 미소를 지으며 양동이를 집어들었다. 그리곤 주저없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윤명희의 머리 위로 그대로 쏟아부었다. 촤아그. 더럽고 차가운 물줄기가 윤명희의 머리부터 온몸을 적셨다. 수건으로 감싼 머리가 풀리며 희끗희끗한 백발이 흙탕물에 젖어 얼굴에 흉하게 달라붙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스르르그 하고 별실의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문 앞에는 방금 도착한 이시우가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유라에게 주기 위해 준비한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들꽃 다발이 들려 있었다. 그는 상견례를 앞두고 긴장될 유라를 위해 그녀가 좋아한다고 말했던 물론 이것도 거짓이었지만 꽃을 준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사랑하는 연인이 늙고 힘없는 청소부의 머리에 양동이째 더러운 물을 퍼붓고 있는 지옥도였다. 시간이 멈췄다. 이시우의 얼굴에서 부드러운 미소가 사라지고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경악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유라는 문이 열린 것도 이시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 흠뻑 젖은 윤명희를 내려다보며 희열의 찬숨을 내쉬고 있었다. 이시우의 손에서 꽃다발이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다. 그는 성큼성큼 방 안으로 들어왔다. 유라는 그제야 이시우를 발견하고는 순간 당황하며 양동이를 떨어뜨렸다. 시우 씨. 이게 오해예요. 이 아줌마가 먼저 내 옷에.
하지만 이시우는 유라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곧장 흙탕물 범벅이 되어 떨고 있는 늙은 청소부에게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자신의 값비싼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일으켜 세웠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엄청난 충격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뱉어낸 한마디는 한유라의 세상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대한 망치였다. 어머니. 정적이 흘렀다.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유라 자신의 심장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소리만 들리는 듯 했다. 어머니? 누가? 저 더럽고 냄새나는 청소부가 JW그룹의 안주인 윤명희 회장이라고. 유라의 뇌가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이시우가 윤명희의 젖은 머리카락을 정성스럽게 쓸어 넘겨주는 모습, 그리고 윤명희가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익숙한 눈빛에서 그녀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이시우는 어머니를 부축해 잠시 옆에 앉힌 뒤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사색이 된 채 굳어있는 한유라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한 점의 애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경멸과 혐오, 그리고 서늘한 분노만이 가득했다. 그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한유라 씨? 유라 씨가 아닌 타인에게 쓰는 극존칭 한유라 씨. 그 호칭 하나만으로도 모든 관계가 끝났음을 알 수 있었다. 그녀가 공들여 쌓아 올린 모래성이 진실의 물벼락 한 방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시우 씨, 그게 아니라 이건 정말 오해예요. 저는 이분이 회장님이신 줄 정말 몰랐어요. 한유라는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하지만 그녀의 변명은 오히려 그녀의 추악한 본성을 더욱 명백히 드러낼 뿐이었다. 청소부인 줄 알았기에 함부로 대했고 회장님인 줄 알았더라면 굽실거렸을 것이라는 고백과 다름없었다. 이시우는 대답 대신 유라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왼손을 잡아 프로포즈 때 끼워주었던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빼내었다. 차가운 금속이 손가락을 빠져나가는 감촉에 유라는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다.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그 고요함이 유라에게는 천둥 소리보다 더 무섭게 들렸다. 아니, 애초에 인연 같은 건 없었는지도 모르겠군요. 당신이 내게 보여준 모든 것, 당신이 내게 속삭였던 모든 말이 거짓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당신이 경멸하던 저의 어머니는 당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근본 없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정직한 땀과 눈물로 지금의 JW를 일구신 분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감히 입에 올릴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는 빼앗은 반지를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세요.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그 순간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침묵을 지키고 있던 윤명희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나가보거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슬픔도 담겨 있지 않았다.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깊은 피로감과 실망감만이 묻어나왔다. 그 한마디는 한유라에 대한 최종 사형 선고였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지배인과 직원들이 문 앞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유라의 고압적인 태도에 벌벌 떨던 그들이었다. 이제 그들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통쾌함과 경멸이 서려 있었다. 유라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그녀는 멍한 얼굴로 비틀거리며 방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 내내 직원들의 수군거림과 경멸 어린 시선이 비수처럼 그녀의 등에 박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하게 들어섰던 그 길을 이제는 초라한 패배자가 되어 쫓겨나고 있었다.
흙탕물로 얼룩진 그녀의 수천만 원짜리 재킷이 그녀의 추락한 욕망처럼 처참해 보였다. 그녀는 어떻게 반지하 방까지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멍하니 방 안에 앉아있자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대출 회사에서 온 독촉 전화, 카드사에서 온 연체 통보 문자. 그녀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그녀의 목을 조르는 빚더미가 되어 돌아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일한 공범이었던 최미나에게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유라야, 미안하다. 내가 한 짓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메시지 뒤로 미나는 유라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다.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까 두려워 가장 먼저 꼬리를 자르고 도망친 것이었다. 한유라는 텅 빈 방 안에 완전히 혼자 남겨졌다. 그녀가 쫓았던 신기루는 사라지고 눈앞에는 빚과 배신, 그리고 끝없는 절망이라는 현실만이 흉측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무너진 모래성 안에서 소리 없이 오열했다. 한유라 사건의 충격으로 이시우는 한동안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 사랑했던 여자에 대한 배신감보다 그런 거짓 연기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그를 더욱 괴롭혔다. 그가 아름답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추악한 위선으로 드러나자 그는 사람을 믿는 것 자체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 화려한 파티, 사업적인 만남, 상류층의 교양 있는 대화. 그 모든 것이 역겨운 가식으로 느껴졌다. 방황하는 아들을 보다 못한 윤명희 회장이 그에게 조용히 조언했다. 시우야,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진짜를 찾아보거라. 돈이나 명예,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진실하게 살아 숨쉬는 것들을 만나보렴. 어머니의 말에 이시우는 JW그룹에서 후원하는 유기동물 보호소에 조용히 찾아갔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그저 평범한 자원봉사자로 등록했다. 꾸준히를 자처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았다. 개의 배설물을 치우고 사료를 나르고 아픈 고양이의 몸을 닦아주면서 그는 역설적으로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이곳의 동물들은 그에게 배경을 묻지도 재산을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그저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눈빛에 순수하게 반응할 뿐이었다. 그곳에서 박서진 30세를 만났다. 박서진은 그 보호소에서 동물들의 치료를 전담하는 수의사였다. 이시우가 그녀를 처음 본 것은 안락사 직전에 구조된 늙은 개를 그녀가 밤새 끌어안고 돌보던 날이었다. 그녀는 낡아빠진 수술복 차림에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동물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맑고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시우가 JW그룹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저 말없이 묵묵하게 가장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 마음씨 착한 자원봉사자 정도로만 생각했다. 시우 씨는 참 신기해요. 보통 남자 봉사자들은 힘든 일은 피하려고 하는데 시우 씨는 제일 먼저 나서네요. 어느 날 함께 강아지들의 목욕을 시키다 서진이 무심코 말을 건넸다. 이시우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그들의 대화에는 미술사나 경영학 같은 고상한 주제는 없었다. 새로 들어온 강아지의 이름은 뭘로 지을지, 어떤 사료가 알레르기 반응이 적은지, 아픈 고양이가 드디어 밥을 먹기 시작했다는 소소한 기쁨들이 전부였다. 이시우는 그런 평범하고 진실한 대화 속에서 한유라와의 관계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평온함과 행복을 느꼈다. 서진은 꾸밈이 없었다. 슬플 땐 아이처럼 울었고 기쁠 땐 온 얼굴로 웃었다. 약한 생명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졌지만 불의를 보면 누구보다 강하게 맞서는 용기도 있었다. 이시우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한유라가 남긴 상처와 불신이 박서진이라는 따뜻한 햇살 아래 눈 녹듯이 사라지고 있었다.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 가장 정직하고 건강한 땅 위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세상은 한유라라는 이름을 잊었다.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빚더미에 올라앉아 반지하 방에서도 쫓겨났고 친구도 가족도 없는 완전한 고립 상태에 빠졌다. 어느 날 그녀는 길거리 가판대에 놓인 낡은 신문에서 이시우의 소식을 보게 되었다. JW그룹이 대규모 동물복지재단을 설립했으며 그 재단의 이사장을 이시우가 맡았다는 기사였다. 기사 속 사진에서 이시우는 한 여성과 함께 유기견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한유라는 본능적으로 그 여성이 이시우의 새로운 연인임을 직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화려한 화장도 명품도 없었지만 진정한 행복으로 충만해 보였다. 한유라는 신문을 구겨 쥔 채 씁쓸한 눈물을 삼키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것이 그녀의 이야기의 마지막이었다. 한편 이시우와 박서진의 사랑은 단단하게 깊어지고 있었다. 이시우는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혔고 서진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다. 어쩐지 봉사활동 하러 오는 분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잘생겼다 했어요. 그녀에게 그의 배경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가 사랑한 것은 JW그룹의 후계자가 아니라 묵묵히 개똥을 치우고 아픈 동물을 위해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던 남자 이시우였기 때문이다. 이시우는 서진을 어머니 윤명희에게 소개했다. 장소는 화려한 수료제가 아닌 나무와 풀이 가득한 윤 회장의 자택 정원이었다. 서진은 명품 옷 대신 깔끔한 면바지에 셔츠를 입고 나타났다. 그녀는 윤 회장에게 정중히 인사한 뒤 정원 구석에서 늙고 병든 리트리버 한 마리를 발견하고는 자연스럽게 다가가 그 개의 상태를 살폈다. 오랫동안 관절이 안 좋았나 봐요. 그래도 사랑 많이 받고 자라서 그런지 눈빛이 참 편안하네요. 동물을 대하는 그녀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태도를 윤명희는 말없이 지켜보았다. 한유라를 시험했던 그 날카로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따스하고 인자한 미소만이 가득했다. 윤 회장은 서진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다. 우리 시우가 정말 귀한 보석을 찾아왔구나. 그녀는 서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덧붙였다. 사람은 그 마음에 담긴 진심이 가장 큰 재산이란다. 서진 양은 이미 세상 가장 큰 부자야.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이시우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았고 자신의 부와 영향력을 사회의 약한 곳을 위해 쓰는 리더로 성장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이시우와 박서진은 여느 때처럼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작은 강아지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는 두 사람의 모습은 그 어떤 화보보다도 아름다웠다. 진정한 가치는 사람을 치장하는 값비싼 보석이나 화려한 배경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약자를 대하는 태도, 꾸밈 없는 진실한 마음 그 자체에 있었다. 이시우는 길고 아픈 상처를 통해 얻은 그 소중한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서진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두 사람의 위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이 그들의 진실한 사랑을 축복하고 있었다.